중국의 부동산 사이드가 굉장히 좀 쉽진 않아요. 지금의 이 부담을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까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약한 고리가 아닐까. Round 1, fight. 2021년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 2탄으로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2부에선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연준의 이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 시각으로 12월 14일, 15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때 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14, 15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는 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국가 부도 뭐 이런 것까지 가니까. 2011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산고를 겪었던 거잖아요. 이만큼 진통을 겪었다는 거는 무언가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부채에 대해서는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라는 게 무섭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 무언가 빚을 내서 정책을 쓸 때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돈을 막 퍼낼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자산시장을 뜨겁게 달궈줬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재정정책이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강력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이런 재정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다소 긴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법안 같은 거 준비되고 있는데, 인프라 법안도 통과됐지만 원래 2조 달러 예상했다가 1.2조 달러로 줄어들고 이것도 10년에 나눠준다라고 하죠. 사회복지법안 같은 경우도 원래 3, 4조 달러를 얘기하다가 지금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2조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이것도 이제 당내에서는 맞냐 틀리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하면은 부채 한도라고 쓰고요. 미국의 성장에는 결국 재정 부양에 의한 성장에는 다소나마 중장기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의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12월 달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테이퍼링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언제부터 벌써 테이퍼링 얘기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하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방 주사를 맞은 거죠. 근데 선반영이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근데 시장의 예상을 넘는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시장의 기대보다 빠른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번 12월 FOMC에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년 6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지평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6월 달까지 할 거를 3월 달까지 당겼을까? 그러면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무기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언제든지 남겨놓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의 머리에 들어올 수 있죠. 몇 번을 인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거하고 만나냐면 점도표라는 거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점도표가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할 거다라는 그 점도표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겠죠. 두세 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 늘어나게 됐었을 때는 테이퍼링은 조기 종료됐는데 점도표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금리 인상을 실제로 안 하더라도 할 것 같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미리 지레 겁을 먹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이미 예상을 했고 선반영을 했다는 거는 그 뉴스가 터졌을 때 영향을 주지 거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그 해당 주에는 꼭 바라보셔야 될 게, 이 부채 상한에 대한 이슈는 조금 중장기적인 컨셉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FOMC에 대한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테이퍼링 속도도 빨라지고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점도표가 그래도 점이 한두 개라도 더 옮겨서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면 그건 자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시장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배우는데 여태까지는 아빠가 뒤에서 잡아준 거죠.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넘어지면 더 세게 잡아주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놓으신 거죠. 자, 이제 타봐.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좀 배운 것 같으니까 타봐. 딱 놓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작은 흔들림에도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과거에는 나왔었던 악재들의 시장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때에는 오히려 악재의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이거죠. 일단 호재가 나옵니다. 호재니까 주가가 오르죠. 악재가 나오잖아요. 네. 악재가 나왔으니까 연준에서 돈을 더 줄 거니까 주가가 오르죠. 호재든 악재든 다 오르거든요. 뉴스만 나와라. 네네. 그럼 다 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랬었죠. 오르거든요. 네. 와, 돈 더 주겠네, 오르겠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호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겠지만 악재가 딱 터졌을 때는 연준이 뭘 줄 것이다라면서 연준 쪽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악재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악재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면역력이 다소 약해지게 된다면 네.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 보다 더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실제 체력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준에서도 태도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또 한국은행 네.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는지 선진국 네. 중에서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0%대, 0%대가 끝나고 1%대 금리로 올라선 선진국에선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같은데요.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하는 금리 인상을 볼 때 이제 총재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포인트는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6월부터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물가보다 포커스를 맞췄었던 건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의 상승과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이 가계 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빚내서 집을 사거나 빚내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영끌이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왜 과연 이렇게 빚을 내서 무언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겨나느냐? 금리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인데 가격이 싸면은 수요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도 이 핸드폰 1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죠. 저거 가져가야겠다. 거저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건요. 대출 받을 때 부담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 자금들이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꺾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낮은 금리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이걸 한 번 정도는 꺾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3분기, 4분기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뭐가 붙냐면 물가의 상승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은 임금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보다는 수입 물가가 되게 커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큰 이유는 연초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올해 연초에 유가가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했어요. 네. 40달러라고 해보죠. 네. 지금 80달러입니다. 네. 지금 70달러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원유 사이드에서도 거의 60-70%만큼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1,180원 하거든요. 10% 정도 올랐죠. 원유를 살 때는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돼요. 근데 달러 값도 뛰었고 그리고 원유 값도 뛰었죠. 더 많은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됩니다. 더 비싼 값에 더 많은 달러를 사야 되죠. 그럼 그만큼이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의 불안감, 두 번째는 가계부채의 증가, 세 번째는 물가의 상승이 3분기부터 결국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걸로 우리 이제 한국은행의 부담을 높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붙은 게 연준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같이 이제 버무려 봤었을 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면 실물적인 측면에서는 네.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요즘에 움직임이 좀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막 돈을 팡팡 풀어서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뭔가 뭐 공동부여도 하겠다 그러고 금융정책도 예전하고 네. 달라지고 22년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내년도 중국 전망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도 조금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요. 네. 지금 달러당 6.38위안? 예, 그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6.3위안까지 내려가서 위안화가 되게 강세를 보였다가 6.38 정도로 지금 되돌려진 거죠. 약세로 약간은 돌아섰죠. 네. 근데 이걸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 대비는 조금 약세네. 6.3위안만 있어도 1달러를 사다가 이제는 6.38위안이 있어요. 1달러를 사니까 네. 위안화를 더 줘야 되니까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유로나 엔이나 원화나 이런 거 한번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그걸 다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엔화 같은 경우나 유로화 같은 경우는 많이 약해졌어요.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은 유로나 엔화나 이런 선진국 주요 6개국에 있는 통화를 대상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가 한 9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96, 97 이렇게 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그만큼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유로나 엔 대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로나 엔 대비 달러가 강해졌죠. 근데 그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면 달러를 살짝 빼보죠. 그러니까 유로나 엔 대비 달러가 강하고 그 달러는 위안화하고 비슷해요. 그럼 달러를 싹 빼면 유로나 엔 대비 위안화가 강한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위안화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나라 통화 대비 강세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슈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의 위안화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까? 그럼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가는 거,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달러의 강세를 갖다가 위안화가 똑같이 따라 움직이면 네. 달러하고 똑같이 움직여주면 위안화도 초강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은 내수하고 수출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수출이 견조하니까 버티지만 그러면 내수 사이드가 올라와 주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헝다 이슈도 그렇고 중국의 부동산 사이드가 굉장히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내수의 폭발이 과연 되게 임박해 있는 것인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좀 바라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위안화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네. 그리고 위안화의 환율이 결국에는 수출의 성장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버무려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게 신흥국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네. 위안화가 약세로 돌았을 때 신흥국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중국은 신흥국들의 물건을 수입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신흥국들하고 수출 경쟁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위안화가 절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신흥국들 대비해가지고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죠. 네. 그럼 신흥국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네. 두 번째는 신흥국의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위안화가 약해지면 네. 더 비싼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에. 그럼 신흥국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비싸니까. 네.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는 게 같은 수출 경쟁 사이드에서도 어렵고 중국에 수출하기에도 어려워지니까 네.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되게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탄탄하게 좀 버텨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 1년을 전망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이 부담을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까, 요걸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요즘에 이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사상 최고치 생산자 물가 나올 네. 때마다 사상 최고치라니까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안화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싶은데 환율이 막 너를 뛰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위안화를 안정시키려는 포석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도 있고요.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럼 위안화를 절상을 시켰을 때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이제 수입 물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안화의 절상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쪽도 있고요. 중국마저 위안화를 절하했었을 때는 신흥국도 다 힘들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의 성장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중국이 버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3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1, 2번이 대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네. 위안화가 절하 기조로 돌아서게 됐었을 때는 일단 중국 내부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미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잖아요. 네. 중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비싸니까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절하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을 가지고 분배, 물가에 대한 분배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이 이제 이런 부담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 물론 수출로 성장해야 된다, 내수로 성장해야 된다. 내 나라 물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게 좋다, 안 좋다는 그냥 어떤 무자르시 딱 잘라가지고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51대 49의 게임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자체가 절하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네. 중국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네. 어떤 정책을 써야 되나. 네. 예, 그런 게 고민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테이퍼링도 좀 가속화하고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도 계속 나오게 되면 이때마다 항상 제가 듣게 됐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유럽에 재정위기가 왔었고 네. 그전에도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일 때 중남미가 어려웠던 적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이번에 약한 고리가 어딜까? 세계 어딘가는 항상 그때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뭘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어딘지.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펀더멘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간 쪽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우주를 줄게 이 컨셉으로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우주를 줄게 이 컨셉으로 돈을 많이 끌어모은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 이런 케이스들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모든 성장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좀 누가 봐도 좀 터무니없을 것 같은데 너무 주가를 많이 밀어 올려놨었던. 네. 그러니까 우주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네. 금리가 올라버리면 네. 계속 올라버리면 우주를 받기 전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성장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대형주의 퍼포먼스 대비보다 좀 부진한 면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네. 선진국의 주식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 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흥국들 중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악재들을 잘 전체적으로는 잘 조율을 하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 보시면 네. 결국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이 금리 올리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황당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리는 기조인데 왜 혼자서 금리를 막 낮추냐 여름부터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은 포퓰리즘도 강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 역주행을 하게 됐었을 때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불안한 나라로 좀. 네, 보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터키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국들, 프론티어 마켓들은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약한 고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크본드죠. 그러니까 정크본드라는 게 이제 좀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네. 그런 형태의 채권들인데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을 매길 때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부실 가능성입니다. A, B, C라는 친구가 있는데 A는 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B는 담보가 있어요. 근데 C는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지 않고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한테 금리 낮게 주고 B한테는 금리를 조금 높게 주고 C한테는 아주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게 보통이죠. 그럼 왜 금리를 더 높게 주나? 네. 그러면 부도 위험이 높아서 제가 대출을 해줬을 때 위험이 높으니까 그만큼 금리를 더 많이 받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홍수가 흘러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 하나로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돈이 다 메워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는 거죠. 네. 그 누구도 죽지 않아요. 네. 이 얘기죠. 그러면 A, B, C를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틀이 이제 결국에 누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라고 해주면 그럼 A, B, C의 차별을 두는 의미가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네. A, B, C의 금리가 비슷비슷했던 거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물 만난 고기죠. 네. 와,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이 신용도에도 이렇게 낮은 금리가 이제 이런 세상이 펼쳐졌던 겁니다. 네. C라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들 같은 경우도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C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크본드보다도 조금 더 등급이 낮은 그런 형태의 정크본드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성장주들,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터무니없이 가격이 좀 많이 부풀어진 그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키와 같은 신흥시장들, 네. 매크로 관리가 안 되는 신흥시장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들, 이제 정크본드 중에서도 좀 등급이 낮은 애들, 이런 쪽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약한 고리로서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 내에서 이제 차별화 같은 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20년하고 21년은 돈의 홍수로 네. 진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던 시기였잖아요. 네. 22년부터는 뭔가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도 투자하고 뭐 달러, 금, 뭐 여기다가 온갖 이 원자재에다가 이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조가 바뀌면 자산과 자산 사이의 돈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보통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홈에서 경기하냐 어웨이에서 경기하냐 그 어웨이가 중동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미와 여우의 케이스처럼 네. 두루미네 집에 갔다가 여우네 집에 간 거죠.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루미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 뛰던 선수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그 환경에 가장 유리할 것 같은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의 변화가 보세요. 결국에는 성장과 물가라는 게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저성장 저물가, 네. 고성장 저물가라는 두 개의 환경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네. 근데 물가가 올라요! 라는 순간이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개의 시나리오가 더 생겨난 네. 거죠. 네 개의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생겨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시나리오가 생기면서 이 경계에 걸쳐지면서 이 네 개의 시나리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시장 내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던 컬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초에는 성장주가 뛰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까지는 가치주가 뛰다가 갑자기 성장주가 뛰다가 테이퍼링 서두른다고 하니까 이제는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 성장주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로 막 바뀌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컬러의 변화가 되게 빠를 겁니다.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겠죠.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이동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우리는 포트를 갖다가 넓혀놓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예전처럼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자산들도 일정 수준은 고민을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이 채권이 되든 달러가 되든 이런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을 볼 때에도 유동성 사이드에서 볼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정도의 조언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답변이었지만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부장의 책 예. 한꺼번에 요약해서 듣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3탄에서는요. 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주셨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을 모실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one, fight.